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국 근대 작가론 제3장 채만식론에 대해서 같이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만식 작가는 이제 그 풍자의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자문학의 대가인 분이고요. 1902년에 그 전북 옥구군 인피면 읍내리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그의 소설에는 이제 전북 군산, 익산 이런 곳이 옛날에 일이라고 했는데 익산이 나오고 군산 이런 곳이 많이 나옵니다. 그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다녔어요.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다니다가 이제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귀국을 하죠. 집안의 가세도 좀 기울었고 또 관동 대지진의 영향을 받아서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1924년에 그 이광수의 추천으로 조선 문단에 이제 새길로라는 작품을 발표를 해서 등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작품들을 많이 썼죠. 특히 이제 희곡 중에서 이제 인형의 집을 장편 중에 인형의 집을 나와서라는 이 장편은 이제 희곡, 입센의 희곡이죠. 인형의 집의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레드메이드 인생이라든가 탕류, 태평천하 이런 걸 썼고요. 뭐 기자 생활도 상당히 많이 했었고요. 뭐 수많은 작품들을 많이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78쪽으로 이제 가보면 278쪽. 그래서 이제 그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1936년부터 1940년 이때가 이제 5년 이 기간이 가장 빛나는 황금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뭐 여러 그 많은 작품들도 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1940년대가 들어서면서 이때 이제 조선 작가들은 이 군국주의의 그런 파시즘 체제, 이 파시즘이라는 것 자체가 그 결속이라는 뜻입니다. 결속. 그래서 이런 그 파시즘의 이제 체제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만 했다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문사를 그만두고 나서 수입이 없어서 이제 원고료에 기대해서 생활을 유지해 갔죠. 그래서 빈궁한 처지를 벗어나기 어려웠고 형들이 운영하는 금광채굴에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험이 금의 열정으로 정렬이라는 작품으로 또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소설만 쓴 게 아니고요. 소설도 썼지만 이런 희곡 작품도 썼고요. 또 평론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필, 그다음에 시나리오, 방송 극본, 동화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예, 재능을 펼쳤습니다. 그런 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278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해방 직후에 이제 쟁점 친일 문제가 있었죠. 이 친일 문제로부터 채만식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제 말의 시국 강연, 여인전기 등의 소설 발표가 해방 이후에 친일 시비에 휘말리게 만들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소회를 담은 게 중편 민족의 죄인이라는 또 이런 작품을 씁니다. 그래서 친일 문제가 이제 오늘날에도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279쪽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한국전쟁 1950년 그 6월 25일이죠. 한국전쟁이 보름전입니다. 보름전인 1960년 1950년 6월 25일 보름전인 1950년 그 6월 11일 날 이 폐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익산에 갔는데 익산에서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4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279쪽에 보면 작품 세계의 특징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 분의 작품은 중장편
그 소설이 15편. 그 다음에 단편 소설이 70여 편. 그 다음에 이제 극작품 같은 경우가 또 있어요. 극작품이 한 30여 편. 평론 40여 편. 그 다음에 수필과 잡문 등이 140여 편. 이렇게 많은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79쪽에 보면 세 시기로 일제강점기의 첫 번째 시기는 등단한 1924년이 나왔죠. 이 1924년은 사회주의 색채가 짙어지는 시기예요. 사회주의 색채가 아주 짙어지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레디메이드 인생 발표한 게 1934년이죠. 그래서 39년까지. 세 번째 시기는 1940년에서 45년까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1930년대 초까지의 소설은 문학사적인 의의가 별로 없다라고 이제 나와 있죠. 거기 보면. 그리고 채만식은 이제 그런 그 두 번째 단락이죠. 그 279쪽의 세 번째 단락. 그런데 채만식은 프로문학의 이념과 문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동조하는 편이었지만 당시의 프로문학 카프가 이제 한국예술가 프롤레타리아 동맹이죠. 코리안 아티스트 프롤레타리아 페더레이션. 이 카프에 대한 그 양가적인 태도 이런 게 이제 논쟁으로 본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채만식의 이 작품의 특징은 부정적 현상, 좀 부정적 현상의 전경화라고 그래요. 전경화. 앞전자에다가 경찰 써가지고요. 부정적 현상의 전경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풍자나 반어를 통해서 이제 많이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만식의 작품은 이제 그런 풍자와 반어가 상당히 대표적인 거고요. 280쪽에 보시면 그 280쪽에 동반자 작가가 나오죠. 동반자 작가. 거기 둘째 줄에 좀 밑줄 좀 치세요. 동반자 작가란 카프 작가가 아니면서도 카프의 예술적 강령에 추종하려는 경향을 지닌 작가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이호석, 유진호 등이 대표 사례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1쪽으로 이제 가보면 281쪽에 보면 두 번째 시기의 서막을 알린 게 바로 이 레디메이드 인생이라는 거죠. 레디메이드 인생. 이 레디메이드 인생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기성품이라는 뜻입니다. 레디메이드.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죠. 레디메이드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뭐냐면 만들어 놓고도 팔리지 않는 임자가 없죠. 임자 없는 그러한 기성품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레디메이드 인생이라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81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요컨대 이 두 번째 시기의 채만식의 요체는 그런 부분 있죠. 풍자와 리얼리즘이다. 거기 밑줄 치세요. 풍자와 리얼리즘. 이런 것이 이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디메이드 인생은 특히 이제 이 레디메이드 인생 아까 설명을 좀 했지만 이 레디메이드 인생이라는 작품은 일종의 뭡니까? 무산 지식인이죠. 무산 지식인을 대량 생산했네요. 얘는 그런 식민지 자본이죠. 식민지 자본주의의 사회구조를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무산 지식인의 위선적인 면모, 이중성 이런 것을 폭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2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총 세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40년부터 해방 직전까지 최만식은 그 직전인 1930년대 후반에 보여줬던 날카롭고 재기발랄한 현실 비판의 의지와 소설 구성력으로부터 후퇴하는 모습이다. 나왔죠. 그래서 비판과 풍자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현실 정세에 대응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4기가 바로 해방 이후에서 영명까지죠. 제4기는 1945년 해방 이후 영명까지죠. 그래서 이제 그 해방 직후에 수년 동안 이제 왕성한 활동을 이제 그 창작 의혹을 비치죠. 그래서 이제 특히 뭐 맹순사, 미스터 방, 논이야기 등의 단편을 통해서 풍자 기법을 잘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기의 풍자는 옛날처럼 날카로운 현실 비판보다는 해방 직후 조선이 보여주는 혼란, 무질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혼란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냉소적인 태도, 차갑게 보는 거죠. 냉소라는 것은 찰냉자의 우슬소자거든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283쪽에 보면 이제 작품 원문 및 해설이 있는데 풍자를 통한 현실 비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283쪽. 그래서 이제 이 풍자를 통한 현실 비판에서는 이제 풍자가 나오죠. 풍자, 세타이어. 그래서 이 풍자를 난 골개. 이 골개라는 것은 해악과 풍자가 합해진 거죠. 283쪽의 첫째 줄입니다. 그래서 미적 범주로서 희극적 범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풍자가 상당히 이제 지식인들에게 이제 풍자가 많이 들어가죠. 283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풍자의 날카로운 칼끝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지식인들이었다. 이런 지식인들에게 이제 그 풍자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삼은 작품들이 많다. 그래서 레디메이드 인생 나오죠. 그런 작품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레디메이드 인생은 마지막 단락이 나오죠. 자기 풍자의 신호탄이다. 그래서 레디메이드 인생은 그런 그 무산 지식인 눈펜 또는 인텔리겐차. 인텔리겐차라는 게 지식인이라는 러시아어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마지막 줄 주인공 P는 동경 유학생 출신으로 한때 사회주의 운동 경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번번이 이제 취직에 실패를 해요. 그리고 사회에 대해 냉소적인 비판만 늘어가죠. 그래서 이 작가는 P와 같은 인물을 당시 식민지 조선에 널려 있는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자기 풍자의 한계를 넘어서 사회의 부정적 대상을 향해 284쪽이에요. 공격성을 아낌없이 발휘한 경우가 바로 태평천하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일제하에 천석지기 대주주인 윤직원이 나오죠. 풍자의 대상인데 이 친일 지주계급의 삶을 비판적으로 해부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친일 지주계급. 그래서 주인공 윤직원의 본명은 윤두섭이에요. 윤두섭이 본명인데 이 직원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향교의 직급이에요. 향교의 직급. 향교의 직급인데 그 향교에 돈을 주고 직원의 직함을 사면서 훈장처럼 이제 갖다 붙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분의 그런 그 콤플렉스, 벼슬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이제 웃기게 그렸다는 거죠. 희화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그렸고요.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망들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써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태평천하라는 그런 작품은 윤직원과의 5세대 계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태평천하는
윤직원가 5세대 계보다. 그래서 이제 일단 가족사 연대기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엄상섭의 작품 중에 뭐 있습니까? 3대가 있죠.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작품은 이제 5세대 계보를 이야기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놨죠. 여기에 이제 보면 그런 그 일제 강점하에서 기득권을 노리는 반민족적인 인물, 뭐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잘 그려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85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 작가의 무슨 주인공과 그의 식솔들이 나오죠. 를 이제 올려놓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윤리적인 타락, 정신의 황폐함, 낭비벽, 보신책 이런 것을 비판한다. 이런 말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 거부인, 아주 큰 부자인 윤직원이 인력거싹 몇 푼을 아끼려고 인력군에게 깎아달라고 졸라요.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이웃집 소년의 오줌을 마시고 그걸로 세수해요. 버스비를 안 내려고 고액수표를 내고 거스름돈을 달라고 우기고 2등석 관람표를 사서 1등석에 앉아 시치미를 뗀다든가 증손여뻘 어린 기생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진곡의 보석상가를 헤매고 다니는 모습 등이 그렇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윤직원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지만 나머지 식솔들은 다 그런 윤직원의 재산에 기생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치숙은 이제 그 밑에 나왔죠. 마지막 단락이 치숙. 어리석은 아저씨란 뜻이에요. 바보 같은 아저씨. 그래서 이 서술자의 오촌 고모부죠. 그래서 이제 이 치숙은 그 밑에 나오죠.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옥살이를 치르고 지금은 실업자의 신세로 빈둥거리는 오촌 고모부와 그를 사정없이 매도하고 비난하는 조카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옳은 가치와 삶의 지향이 완전히 거꾸로 선 세태의 한 단면을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저씨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제 설정을 해놨죠. 아저씨를 비판의 대상으로 이제 했지만 결국은 내가 아저씨를 조롱하지만 내가 바로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286쪽의 마지막 단락에 오촌 아저씨의 무능과 현실 감각 없음을 비웃는 조카의 논리란 식민 종주국인 일본에 대한 모방 욕구로 가득 찬 것일 뿐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자의 꿈과 계획은 일제 치하에서 이루어질지도 모를 일이지만 민족 현실에 대한 무지 아무것도 몰라요. 성찰 없는 피식민지인의 모방 욕구를 확인하는 독자들로서는 입맛이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보 아저씨라는 뜻의 시숙은 누가 진짜 바보인가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제 287쪽입니다. 식민지 자본주의를 묘파하는 리얼리즘의 투철한 산문정신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 특히 이제 탕류라고 하는 작품이 그런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심한식의 또 탕류라는 작품이 또 있습니다. 이 탕류라는 작품은 식민지 자본주의죠. 식민지 여기 나온 것처럼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87쪽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 탕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만식이 소설을 쓸 때 어떤 점에 유의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 셋째 줄에 밑줄 치세요. 냉정한 현실주의자였다. 최만식은 냉정한 현실주의자였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최만식이 그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잘 써놨는데 모든 인간은 의식주가 해결돼야 된다. 두 번째 단락에 한 5줄 끝에 있죠.
그걸 위해서는 수입이 있어야 되고 노동을 해야만 현실적인 존재로 파악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탕류의 주인공인 초봉은 청초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그 채만식의 북끝은 초봉을 이상화하거나 신성화하지 않고 현실적인 맥락에서 그려나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몰락을 향해 가는 초봉의 기구한 운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써놨죠. 가난한 부모의 욕망, 그런 가족을 위해 자신을 바쳐야 한다는 봉건적인 희생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탕류라는 것은 뭐냐? 여성 그 순환형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성 순환형 이야기. 그래서 이제 비주체적이죠. 비주체적인 여성인 초봉의 순환이죠. 초봉. 초봉의 순환과 그런 비극적인 결말. 이게 이제 중심 줄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88쪽에 마지막 단락에 미두가 나오죠. 미두를 중심으로 탕류 전반을 부를 구성한 것은 단순히 세태를 충실히 묘사하려는 이유만 아니었다. 미두가 식민지 자본주의를 이제 그 식민지 자본주의를 표상한다는 거죠. 식민지 자본주의. 이런 것들 이제 그 표상하는 그런 그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89쪽에 보면 나오죠. 미두가 뭔지. 거기 보면 미두란 미두장의 준말로 일제강점기 인천, 군산, 부산 등 쌀 익출항이 개설된 곡물 거래시장이에요. 곡물 거래시장. 자, 이것을 이제 미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만식의 이런 그 탕류라고 하는 작품은 그 당시에 군산과 관련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설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291쪽을 보시면 291쪽입니다. 둘째 줄부터 볼까요? 특히 채만식이 탕류의 전반부에서 왜 그토록 공들여서 군산 미두장에 묘사하고 그것을 소설 전개의 중요한 장소로 설정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탕류 해설가들은 미두장을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의 쌀을 일본으로 송출하는 장소로 해석하는 데 그친다. 그런데 이걸 잘 읽어보면 미두가 실제 쌀의 거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요즘 감각으로 이해하면 주식시장과 같은 그런 그 거래 장소라고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쌀 공출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민지 자본주의의 모순 이런 걸 그렸고요. 거기 292쪽의 그림을 보면 1920년대 말 군산항의 쌀 선적 모습이에요. 쌀을 이제 배에다 싣고 일본으로 가고 이러겠죠. 자, 292쪽에 3번에 보면 전통 서사 양식의 계승을 통한 주체적 근대 소설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전통 문학과의 상호 연관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그래서 그 이 부분에서는 이제 뭡니까? 전통 그 서사 양식의 계승을 통한 주체적인 근대 소설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주체적인 근대 소설이 이런 그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모색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어떤 판소리 사설, 안일이 사설의 그런 서술 양식 이런 것들을 뭡니까 소설에 도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93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채만식이 이제 구사한 소설의 서술 양식 여러 가지 미적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두 번째 단락이 있죠. 화자가 작품 속에서 인격을 지니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소설 읽기에 평면성을 깨뜨리고 화자와 독자의 거리를 좁히고 독자를 청자로 또 전환시키는 효과를 낸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근대 소설의 화자가 서사적 정보를 매개하는 장치에 불과한 것으로 위축된 것을 되살려서 판소리의 창자, 그러니까 이 저기 보면 화자라는 것이 이제 창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이 변화는 묵독을 기본, 그러니까 묵묵히 읽는다는 거죠. 하는 근대의 책 읽기를 순식간에 이런 전통적인 이야기꾼과 청자 중심의 말하고 듣는 이야기로 바꿔버린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채만식의 294쪽에 보면 두 번 인용문 밑에 채만식은 종결 어미도 뭐뭐입니다. 이런 채의 경어체죠, 경어체. 그리고 대하체. 이런 것을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읽기와 듣기가 통합된 고대 소설의 낭독 문화를 되살리려고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부한 남도의 방언, 토속 어휘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문학사적 의의와 연구의 쟁점은 채만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채만식이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썼고 이분의 이제 풍자나 반어는 현대 삶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채만식을 이제 공부를 할 때에는 그 296쪽을 좀 볼까요? 거기 보면 이제 군산 월명공원에 세워진 문학비가 있고요. 전북 군산시 내흥동에 위치한 채만식 문학관인데 이게 이제 배의 모양으로 되어 있죠. 군산은 배가 많으니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채만식 문학관이 있어요. 군산에. 그래서 이제 그 296쪽의 셋째 줄에 일제 강점기 일상을 탁월하게 형상화한 채만식의 수많은 작품들은 당대에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당시의 사회상을 좀 더 조밀하게 이해하려는 우리에게도 소설 넘어서서 하나의 훌륭한 자료적 가치로 다가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탁월한 리얼리스트였던 채만식은 일본의 그런 그 식민지 정책인 신체제론에 기울어져서 작가로서의 명성이 흠미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친일을 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신체제라는 것은 신체제론, 신체제론 이런 거와 이제 관련돼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과가 있다는 거죠. 공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공과 이것을 포함해서 이제 걸출한 작가가 존재했다는 사실, 역사의 중심에서 고뇌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우리가 읽고 있는 수많은 걸작을 썼다 이런 것이 이제 채만식과 우리의 문학사를 아끼고 사랑할 이유가 된다라고 하면서 책이 끝이 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채만식의 어떤 풍자 문학 이런 것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책을 읽으면서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